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 후 열사의 뜻을 잇기 위해 결성된 청계피복 노동조합. 체불임금 해결과 노동교실 운영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을 받아주니까 굉장히 그 신뢰가 올라갔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늘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여기쯤 된 것 같은데요. 강제 폐쇄에 맞서 조합원들은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구호를 외쳤습니다. (10대) 때 평화시장에서 만난 조미자 씨와 박태숙 씨는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짝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봉제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작업장도 가까이 있어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평화시장의 피복계열 노동자는 약 85%가 여성 노동자로 박태숙 씨와 조미자 씨는 청계피복 노동조합 산하 모임 중 가장 규모가 큰 아카시아회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아카시아회를 통해 처음으로 일터 밖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일만큼 신나고 재미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함께 꽃꽂이, 한문 등을 배우는 소모임 활동도 하면서 돈독한 정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활동과 또한 사회회에서 배워야 할 그런 것들을 아카시아에서 강사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꽃꽂이 활동도 하고 이제 각자 그룹별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어느 곳에서는 뭐 한문 공부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는 개인별로 그룹 활동을 하면서 또 전체적인 아카시아 회에서도 또 이제 교육을 했었죠. 사실 평화시장은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학력하고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못하고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글을 못 깨우치고 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암암리에 모르게 이렇게 공부도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초등학교 졸업 후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든 조미자 씨와 박태숙 씨는 청계피복 노동조합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관한 교육을 비롯해 지식인들과 함께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운동의 방법을 배우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을 키우고 의식도 점점 진화됐습니다. 노동조합 다니기 전까지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왜 죽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전태일이 우리 같은 시다들을 위해서 죽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노동조합을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저희 같은 시다들은 약간의 미안함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같은 시다들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자기 목숨을 저렇게 했어. 그래서 정말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시절엔 다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게 녹아들면서 의식이 쌓이고 자아도 찾아갈 수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도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이 기계처럼 일을 해야만 했고, 조미자 씨 또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던 중 엄지손가락 뼈에 바늘 조각이 박혀 수술을 하게 됐고,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노동조합을 찾아간 조미자 씨는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화시장 노조를 물어물어 찾아서 갔어요. 산재보험을 받고 싶은데 안 해준다. 그래서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더니 잘 오셨다고 하면서
제가 그 노조를 통해서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조를 알게 됐고 또 가니까 노동교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술도 배우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중학교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또 바로 노동교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박태숙 씨는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야반 노조하듯이 그녀 혼자만 빼놓고 이사를 가버리는 황당한 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세월을 살면서 박태숙 씨와 조미자 씨가 꼽은 인생 최고의 봄날은 청계피복 노동조합 활동이었습니다. 청계노조는 인생이죠. 박태숙한테. 거기서 시작했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내가 이 옷을 만들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진작에 이 옷을 안 만들고 다른 것을 하고 있었으면 거기서 약간 추억이나 뭐 이런 걸로 머물렀을 수 있는데 젊은 날에 저의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날에 저의 삶이었습니다. 박태숙 씨와 조미자 씨에게 처음으로 인간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준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한국전쟁 후 실향민들은 청계천 주변에 살면서 옷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실향민이었기 때문에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상가 이름을 평화시장으로 지어 1962년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1968년 통일상가, 1969년 동화시장이 차례로 문을 열었고 1970년 당시에 평화시장 2층과 3층은 공장이었습니다. 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보통 10여 명 남짓. 그렇죠. 요런 정도에서 이제 두 개 튼 사람도 있고 세 개 튼 사람도 있고 그랬죠. 우리 많아야 있을 수가 없지. 절대 없는 애는 겨우 뭐 4명이 근무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있을 수가 없는데 아침 일찍 와서 풀 쏘고 청계천 일대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15으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소녀 가장이 많았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겨우 1.5m인 악명 높은 다락방의 끊임없는 소음과 먼지 구덩이 속에서 햇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딸이 많고 막내 딸이고 그러니까 기술 배워야 된다 그래갖고 보냈던 것 같아요. 여자는 별로 배움 뭐 써먹는 것도 없고 그때 당시는 여자들을 가리키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평화시장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3년만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면 평화시장 여자들 안 데려간다. 왜냐하면 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이 이렇게 도를 정도였는데 아마 제가 그 케이스 아니었나 싶어요.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 가면 뭐 과로 영양실조.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해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22살의 재단사 전태일이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 2주 후 전국연합 노동조합 청계피복 지부가 결성됐습니다. 청계피복 노동조합 결성에는 아들의 뜻을 잇겠다는 이소선 전태일 열사 어머니와 전태일 열사 친구들 그리고 민주노조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1970년대 평화시장 일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00여 개 업체에 3만여 명. 청계피복 노조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800여 개 업체를 하나의 노조 깃발 아래 묶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첫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게 못 받은 임금을 받아주겠다. 이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긴가민가해서 안 오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이제 오게 돼요. 당시 평화시장 일대 피복 공장 내의 직종은 대체로 재단사, 미싱사, 미싱보조, 재단보조, 보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미싱사와 보조는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재단사와 재단보조는 주로 남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청계피복노조는 결성 초기부터 체불임금 해결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소모임 활동과 노동교실 운영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임금을 받아주니까, 못 받은 임금을 받아주니까 굉장히 그 신뢰가 올라갔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모아서 그 자기가 이제 배우고 싶은 뭐 중학교 과정 교육도 하고 또 꽃꽂이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취미 활동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자꾸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들락거리게 만들어서 그 조직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서울 을지로 유가에 자리한 평화시장 옥상. 이곳은 청계피복 노동조합이 처음 둥지를 튼 곳입니다. 여기쯤 된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은 노동자 스스로가 사용주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권익과 인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힘을 키우는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노조는 1972년 5월 22일 조합원들의 큰 관심 속에 3개월 과정으로 평화 새마을교실을 개강했습니다. 수업은 국어, 수학 등 중등교육과정 7과목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노동조합 과목이 추가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팜프렛이 왔어요. 그 공장 안으로. 중등과정 무료라는 게 있어서, 아니 나는 월사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갔는데 무료라고?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끝나고 이제 갔죠. 갔더니 진짜로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수를 했는데 제가 평화시장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내 이름을. 근데 노동조합 딱 가니까 이름란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신순애라고. 그래서 아마 내가 평화시장 들어간 뒤 9년째 된 때 처음으로 내 이름을 한번 써본 거죠. 그동안은 7번 시다. 노동교실이 노동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자 7평 남짓한 공간으로는 수강 희망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노조는 사용주와 아시아 아프리카 자유노동기구, 즉 아프리의 지원을 받아 동아시장 옥상에 50평 공간을 임대해 1년 후 확장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부 당국과 사용주는 노동교실 운영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아프리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육 기자재를 준비를 하기로 하고, 그 건물은 공간은 그 사람들을 만들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각 사업주들한테 얼마씩 배당을 하고 그걸 모금을 해서 그거를 이제 회사에 임대료로 주고 동아시장 옥상에다가 노동교실을 만들었는데, 그거 이제 개관하는 날 함석한 할아버지 초청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노동조합을 주도권을 노조에다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제 강제로 뺏어간 거죠. 노동교실 운영권을 반환해달라는 노조의 수차례 요구에도 정부와 사용주는 묵묵부답. 이에 조합원 250여 명은 동아상가 옥상에서 농성을 벌여 결국 노동교실 운영권을 되찾았습니다. 노동교실 운영권을 되찾은 노조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975년 4월 유림빌딩 2개 층을 임대해 교육과 소모임 활동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유림빌딩으로 이전 개관한 노동교실은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 청계상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양, 중등, 기술, 특별교육 등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하여 조합원의 문화복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노조는 날개를 단 거죠. 그리고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지, 기술 배울 수 있는 그런 저게 있지. 그러니까 뭐 시다들 또 미싱사들
중등교육 과정으로 가고 싶은 사람 중등교육, 기술교육 받고 싶은 사람 기술교육.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 의식은 날로 이제 막 성장을 해가는 거지. 노동교실이 있었던 유림 빌딩 자리. 1975년 두 번째로 이전에 개관한 노동교실은 교육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각종 회의와 소모임 활동, 행사 등으로 항상 붐볐고 노동자들의 사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한 세 발짝만 가면 정문이었어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이루어진 강의를 듣기 위해 야간 작업 후에도 피곤한 줄 모르고 단 10분이라도 강의를 들으려는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만큼 배움의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새벽에 와서 늦게까지 일하고 가고 오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교실에 딱 가보니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게. 이제 거기서 뭐 이제 난 거기 가서 제일 좋은 게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탈춤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또래 모임들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걸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배우고 싶은 갈증으로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북돋아주던 노동교실.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된 장기표 씨 공판정에서 항의했던 이유로 1977년 7월 당시 노동교실의 실장 역할을 하고 있던 이소선 전태일 열사 어머니가 법정 모독죄로 구속됐습니다. 이를 빌미로 정부 당국은 노동교실을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폐쇄했을 때는 항상 지키고 있었어. 전경들이 졸면서 지키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걸어갔다가 이렇게 또 삐쭉 내다보고 또 가고 가면서 저기 한번 쳐다보고 또 가면서 또 저기 한번 쳐다보고. 언니 근데 나는 있잖아 시다 여기 시다잖아 막 하다가 열었나? 탁 와서 탁 보고 또 탁 가서 또 일하고 또 하루에 몇 번씩을 그러고 다녔어. 바로 코앞이니까. 나는 점심시간에 뛰어와 보고 또 이제 가서 일하다가 이제 퇴근길에 또 와서 보고. 이제나 저제나 노동교실의 문이 다시 열리길 기다리던 노동자들. 시간만 흘러갈 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노동교실을 되찾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9.9 결사투쟁. 점심 먹고 갔어요. 했더니 이미 이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찰이 쫙 깔렸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순자 언니가 저 뒤로 해서 이렇게 옥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쫓아갔더니 그 옆 건물에 그 발판으로 삼아서 그 3층을 기어서 안 되는 걸 발버둥을 쳐가면서 그 기어서 거기를 들어갔죠. 창문으로 해서 노동교실을. 오, 그 추락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그게 없었어요. 절실했어요. 그만큼 그게 위험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했지만 우리가 그만큼 그 교실이 절실했다는 거죠. 노동교실 진입에 성공한 노동자들은 수돗물이 끊길 것을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고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책상과 의자로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소방호스를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서자 일부 노동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사람 뭐 유리를 깨서 할복한 친구도 있고 조합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산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지부장이 우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로 구두를 했고 또 오늘 일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제 바로 경찰서로 가가지고 장계장한테 엄청나게 맞았죠. 그래서 이쪽 왼쪽이 그때 아마 고막이 좀 터졌었나 봐요. 그런데 치료를 안 해서 왼쪽이 잘 안 들립니다. 지금 그 후유증으로. 임미경 씨는 당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조작하여 구속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정당하게 말을 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데 어쨌든 그냥 한스럽다. 이걸로 표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래서 잡혀가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를 위조해서 또 어른들 있는데 넣고 또 거기 들어가서 부당한 대우를 되게 많이 받고.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청계피복 노조의 노동교실을 되찾기 위한 구구 투쟁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목숨을 건 투쟁 가운데 하나였고, 이 같은 투쟁을 유발한 이소선 구속과 노동교실 탈취는 중앙정보부가 기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등 국가기관이 청계피복 노조 활동의 하나인 노동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의 온갖 탄압에도 청계피복 노조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4월 청계피복 노조는 근로기준법을 뛰어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고용인원이 16명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2일간의 투쟁을 통해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쌀가마니를 우리 이 작전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쌀가마니를 20개를 만드는 거지. 가짜로. 실제로 쌀은 한 5가마 정도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계속 항공 촬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청계피복 조합원들은 평화시장 옥상에 가마솥 2개를 걸어놓고 밥을 해먹으면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 쟁취 투쟁에는 청계피복 노조 결성 이후 최대의 일원이 농성에 참여해 승리했습니다. 가장 나한테 잘 싸운 싸움이 뭐냐면 저는 노조 10년 걸맞게 어쨌든 3,000명이 참석을 했고 또 그 근로기준법 이상 걸 그 전태일 씨가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외쳤는데 그 이상의 걸 쟁취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아주 큰 성과인 거죠. 저는 가장 성과는 그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싸운 것들이 쌓여서 된 거죠. 1970년대 민주노조의 상징이었던 청계피복 노동조합. 하지만 승리의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민주노조를 강제로 없애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1980년 12월 8일 청계피복 노동조합 간부 8명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독방에 13일 동안 감금당한 채 욕설과 구타, 진술서 강요 등 잔인한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출근을 하니까 입구에서 이렇게 막 잡아다 싫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육군 범죄 수사단인가 뭐 되든가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런 이제 작은 방에다가 개인적으로 몰아다 넣어놓고 1대1로 몰아다 넣어놓고 자술서를 쭉 몇 번 자술서만 쓰고 그러다 이제 그 취조관하고 앉아서 다시 취조를 하고 마지막 날 집에 보내면서 일장 연설을 하는 게 거기에서 니네는 청계피복 니네들은 해산이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 무슨 뚱딴지 같은 저런 소리를 하지?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합수부 수사관들이 청계피복 노조 간부들을 불법 구금하고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수부가 강박 상태에서 노조 탈퇴 등을 강요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풀려나고 얼마 되지 않은 1981년 1월 6일
청계피복노조는 서울시로부터 노조 해산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계피복노조원들은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노조 강제 해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즉 아프리 미국 본부장과의 면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아,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여기서 저희들이 그 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 처리하라고 그러면서 그 조지 커틴 여기 한국 소장님을 붙들고 같이 농성하다가 끌려간 곳이 이 장소입니다. 당시 그 시각 미국 본부장은 일정이 변경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던 조합원 20여 명은 아프리 한국 사무소장을 대신 붙들고 청계피복 노조 강제 해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본부장이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면담시켜달라고 하면서 한국 본부장을 붙들고 이제 농성을 시작을 했죠. 해산명령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인물하고 뭐 현수막 같은 것도 준비를 못해서 제가 이제 보니까 족자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매직으로 뭐 해산명령 처리하라 해서 이제 써서 밖에다가 내걸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호 외치면서 이제 농성이 시작된 거죠. 근데 우리가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농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신문이 한 줄도 안 나는데 미국은 인질하면 아주 대서특필이 이렇게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신문에는 완전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밤 9시가 넘자 경찰은 농성장에 진입해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3층 건물에서 추락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며 끌려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11명이 구속됐습니다. 청계피복노조는 격렬한 투쟁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탄압으로 강제로 민주노조 깃발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면재 지부장님은 이제 지부장이라는 핑계로 해서 구속되고 이소선 어머니도 이제 구속됐는데 그 두 사람은 쉽게 말하면 계엄하 때 그 해산명령 철회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그 자체가 계엄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10개월형을 받고 저는 이제 1년 6개월 징역 받고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3년씩 징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뭐 일단 아프리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죠. 진실화해위 조사에 의하면 청계피복 노조 해산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농성한 조합원을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한 것은 노동기본권과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